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기술 쉬바 T RNA 2편입니다. 지난주 코스닥 바이오는 참 힘들었습니다.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초대형 악재가 쏟아진 한 주였죠.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로열티가 시장이 기대하던 5%가 아닌 2%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바이오 수급이 조금 위태로웠는데 완전히 수급이 망해버렸습니다.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우주 이런 섹터들이 막 잔을 부딪히고 한 잔 더해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바이오 섹터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다행히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했고 대통령의 코스닥 3,000 선언 이후에 오늘은 엄청난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고점 대비 바이오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쉬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두더지 게임에 비유를 해서 모든 두더지를 다 때리려고 하지 않는다. 반을 딱 갈라놓고 특히 바이오 섹터만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저는 두더지 투자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이 두더지 투자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모든 두더지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의 두더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 두더지가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걸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릴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바이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섹터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어요. 섹터 전체에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섹터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의 트렌드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두더지 투자는 그렇지 않고 트렌드를 쭉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일단 가격이 빠지면 확신도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고 저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가령 오름 테라퓨틱의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 15만 원에 닿을랑말랑 할 때는 그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고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가격이 14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대에 다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이번처럼 수급이 빠지면 손실도 극대화됩니다. 이 섹터를 사팔사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번처럼 로봇이나 우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바이오는 크게 쳐맞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섹터의 트렌드는 놓치지 않지만 뻔히 보이는 순환매 시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뜬다더라, 로봇이 뜬다더라,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죠. 최소한 1주, 2주 전부터 충분히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두더지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급, 상승분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국장에 있어서는 바이오 두더지 투자자가 되기를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쨌거나 수급은 순환합니다. 2주 내내 비가 올 수는 있어요. 로봇, 우주, 2차전지로 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내내 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수급은 다시 돌아온다. 두 번째, 제가 모든 섹터를 알 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스페셜리스트 그룹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혼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2차전지, 로봇, 우주를 지금 바이오를 아는 것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르는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큰 돈을 넣을 수가 없고 확신을 갖고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었겠지만 섹터의 트렌드도 놓쳤을 거고 집중적인 스터디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애매한 육각형이 돼버릴 거다.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없이 애매한 육각형의 투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빅클럽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꽉 찬 육각형인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찌그러졌더라도 어느 한 능력이 특출난 선수가 많아요. 제가 투자를 해서 빅클럽에서 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애매한 육각형이 돼버리면 투자 난이도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더지 투자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에 비해서 가지는 특권은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 돈 불려내라고 닥달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 멘탈만 챙기면 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몇십억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내 멘탈을 잘 챙기기 위해서. 나는 뭐 하루에 5% 10% 빠져도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계속 물어본다고요. 이거 언제 팔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나의 투자 시계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고나리질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내 멘탈만 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두 번째 특권은 무리해서 신용만 쓰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투자에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용이 꼭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용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내가 이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익절해야 하는지 그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게 신용을 쓰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라는 게 결국 좋은 종목을 고른 후에는 멘탈 싸움인데 이렇게 시간 리밋이 걸리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다. 지금 제 마음은 이렇죠. 강한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최고점일 때의 계좌에 비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 표정이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때 지금 핫한 섹터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발라먹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왜? 걸어가면 99%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투자 목표가 뭐죠? 저는 투자 목표가 이거거든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어느 약속 시간까지 도착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바이오 섹터 하나만 파면서 두더지 투자를 해도 어느 순간이면 99% 확률로 그 시간 안에 거기에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욕심을 내서 오후 5시에 테헤란로에서 택시를 잡아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걸어가면 1시간 걸리는데 택시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야. 물론 바로 택시가 잡히고 차도 안 막혀서 5시 10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너무 좋겠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근처 커피숍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쇼핑을 하고 올 수도 있을 거고 너무 좋을 텐데 만약에 택시가 안 잡히면 어쩌죠? 택시가 잡혔다 하더라도 오후 5시 테헤란로면 차 장난 아니잖아요. 약속 시간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더지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다 발라먹을 수 있다는 착각, 저도 한때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주,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다 먹고 다시 지금 바이오로 와서 먹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도 제가 곧 알게 되겠죠.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가 될 자신, 일단 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애매한 육각형이 될 바에는 바이오 하나 특출난 그런 투자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번 코스닥 3000 선언이 바이오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 기회를 잡으셔서 바이오 투자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슈바티 RNA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바이오 투자에 필수적인 RNA 기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신 바이오 기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널의 특성상 기술의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십시오. 관련 종목의 매매에 저는 관여하지 않고 매수 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NA 2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RNA 1편 지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백질 합성에는 mRNA가 필수적이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핵심 컨셉이라고 했죠. 모든 음식을 만들 때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한다. 레시피 없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 많은 질병은 단백질의 양이나 기능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백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다만 단백질의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RNA 치료제는 표적 단백질의 합성을 줄여 질병의 원인을 보다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약과 TPD 그리고 RNA 치료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RNAi, RNA 간섭 효과는 이중가닥 RNA를 인식해 특정 mRNA를 분해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RNA는 단일가닥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외부에서 이중가닥 RNA가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RNA 간섭 효과라는 것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이 이중가닥 RNA를 인식하는 특정 mRNA를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siRNA는 특정 mRNA 서열을 인식 후 분해하기 위한 지명수배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외부에서 길다란 이중가닥 RNA가 들어오고 그걸 다이서라는 효소가 잘라내서 작게 파편화된 걸 siRNA, 작은 간섭 RNA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siRNA는 단일 가닥입니까? 이중 가닥입니까? 이중 가닥입니다. 다음, siRNA의 가이드 스트랜드와 결합한 머추어 리스크가 상보적인 mRNA와 결합해 그것을 절단한다. 이 문장을 듣고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지금 여길 보실 게 아니라 RNA 1편을 다시 보셔야 된다. siRNA가 들어오면 이걸 반으로 딱 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이드 스트랜드와 패신저 스트랜드가 나오는데 패신저 가닥은 버리고 이 가이드 가닥과 리스크가 결합을 해서 머추어 리스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포질을 돌아다니면서 상보적인 mRNA와 결합해서 그거를 절단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머추어 리스크는 효소처럼 재사용되고 다수의 mRNA를 분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사용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서 또 다시 상보적인 mRNA를 찾아서 결합해서 그걸 없애버린다라고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siRNA 치료제가 한 번 투약하면 오랫동안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siRNA 특성상 어떤 특성? 물을 좋아하고요. 강한 음전화를 띠고요. 혈중에 있는 RNA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단독으로는 약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siRNA만 몸에 주입해주면 아무런 효과를 보이기가 어렵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siRNA를 약물로 사용하려면 siRNA와 결합하는 전달체를 이용하거나 화학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RNA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스톱하고 나가셔서 듣고 오십시오. 이것만 들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올릭스 사요, 알지노믹스 사요,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흔들렸을 때 버티지 못한다. 왜? RNA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을 사서 버티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보거나 아니면 어떤 한 명을 신처럼 따르는 겁니다. 뭐 쉬바가 RNA 좋다고 했으니까 올해 시세 한번 주겠지 이렇게 믿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쉬바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 믿었다가 망한다고 얘가 뭐 500원 하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나가서 다시 듣고 오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NA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iRNA 자체로는 약효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siRNA 약물이 좋은 약물일까요? 여기 사진 을룡타 사진 아시죠? 이을룡 선수가 중국 선수 뒤통수를 때려서 이렇게 쓰러진 사진인데 이을룡 선수가 siRNA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중국 선수가 타겟 프로틴이에요. 이을룡 선수가 mRNA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없애고 싶은 단백질입니다. 밑에 녹다운이라고 썼는데 이 녹다운 권투하다 보면 많이 보이죠? 격투기에서 선수가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녹다운 됐는데 아예 이 선수가 못 일어나서 경기가 중단이 되면 그거를 녹아웃이라고 합니다. 녹아웃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KO예요. KO. 근데 바이오에서 갑자기 왜 녹다운이냐? 바이오에서도 이 단어를 씁니다. RNA 치료제에서는 특정 단백질 또는 mRNA의 양을 기존 대비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녹다운입니다. 이 둘 중에 임상적으로 좀 더 유의미한 거는 단백질 감소량이에요.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단백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전에 어떤 단백질의 양이 100이었고 치료 후에 단백질의 양이 20이면 녹다운 비율이 얼마다? 80%. 80%를 녹다운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냥 다 없애서 KO 상태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근데 대부분의 질병은 말했듯이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의 양이 정상보다 많거나 스위치가 오래 비정상 쪽으로 켜져 있으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RNA 치료의 목표는 단백질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단백질의 양을 관리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이었던 단백질 조절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거.
그게 RNA 치료제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KO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다운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녹다운 비율은 어떻게 관리되면 좋냐? 녹다운 비율이 높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녹다운 비율이 99%면 언제나 좋냐? 꼭 그렇진 않다. 단백질의 양을 너무 많이 줄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siRNA는 그 자체로 쏴주게 되면 몸에서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못한다. siRNA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전달체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 전달체가 좋다면 세포질에 더 많이 siRNA가 전달이 될 거고 리스크 로딩률, 리스크와 결합해서 머추어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 확률, mRNA 절단율, 우리가 프로틴을 없애기 전에 mRNA를 없애는 그런 비율,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분해율, 이 모든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 전달체가 좋다면. 그래서 RNA 치료제를 평가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녹다운. 약물이 단백질을 얼마나 줄이는가. 곧 이게 약물의 강도, 포텐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듀라빌리티. 이건 뭐냐면 한 번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 약물이 얼마 동안 가느냐라는 겁니다. 지속성이라는 뜻인데 이 mRNA 약물은 오래 갈수록 좋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그 과정을 안전하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느냐. 안전한 약물을 보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라퓨틱 인덱스, 치료 지수. 기억나시나요? 약효를 나타내는 최저 농도, 그리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최고 농도. 이 영역이 넓을수록 안전한 약물이다. 그래서 RNA 치료제의 효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텐시 곱하기 듀라빌리티 곱하기 테라퓨틱 인덱스. 어떤 RNA 치료제가 효과가 좋냐? 강도가 높고 지속성이 오래가고 치료 지수가 높은 그런 약물일수록 효과가 좋은 RNA 치료제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녹다운 잘 알아두세요. 별거 아닌데 이런 용어를 모르면 뒤에 가서 쓸데없이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을 얼마나 분해해낼 수 있느냐, 이걸 녹다운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달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iRNA 자체로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달체에 실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했죠. 1편에 제가 러브레터 영화를 예를 들면서 책 안에 엽서를 끼워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에겐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siRNA도 에겐이기 때문에 이 전달체라는 게 필요하다. 그 전달체 중에 가장 유명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갈락입니다. N-아세틸 D-갈락토사민의 약자입니다. 이 갈락이라는 전달체가 작용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 사진 보시면 이 차두리 선수가 킹간 제너럴 리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죠. 리버가 뭐죠? 강이잖아요. 근데 조직은 뭐냐? 간입니다. 외우기 쉽죠. 리버는 강인데 강과 비슷한 발음 뭡니까? 간. 그래서 리버는 간이다. 간이 왜 킹간 제너럴 리버냐? 간은 siRNA의 천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첫 번째, 압도적인 노출 빈도. 간은 심박출량의 25% 이상의 혈액을 받는 장기예요. 심장에서 혈액을 쫙 짜냈을 때 그게 전신 장기를 순환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25% 이상이 간으로 간다. 이 말은 뭐죠? 약을 쐈을 때 혈액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제일 많이 가는 장기가 간이라는 겁니다. siRNA의 도달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간은 외부 물질의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독소를 제거하거나 지질, 당, 단백질 같은 거의 대사를 위한 엔도사이토시스가 활발한 장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세포 내 진입이 용이하다. 마지막 중요한 거, 갈락 수용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간세포의 표면에는 특이적 수용체가 존재해요. 특이적 수용체가 뭐죠? 간에만 주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락과 결합 후에 세포 내에 빠르게 진입하기에 용이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간은 SI 치료제가 가장 쉽게 전달되고 세포 내 진입 난이도가 가장 낮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킹간 제너럴 리버다. 갈락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락은 아는데 갈락은 뭐죠? 발락은 다 아시죠? 독일의 축구선수. 2002년 월드컵 때 맹활약했던 그런 선수죠. 첼시에도 있었고 미넨에도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25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이 2002년 월드컵을 못 본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 중에. 그래서 발락을 오히려 모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였다. 갈락보다는 그래도 발락이 좀 더 유명하다. 갈락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단당류입니다. 당이에요. 주로 간에서 제거하는 단백질에 말단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 간에서 대사되던 물질이었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간세포 표면에는 아까 말했듯이 특이적 수용체, 갈락을 인식하기 위한 ASG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수용체 이름입니다. 리셉터의 이름이에요. 그냥 갈락과 딱 열쇠와 자물쇠처럼 만나는 그런 게 존재한다. ASGPR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갈락을 외부 물질이 아니라 간세포가 원래 처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서 쉽게 간세포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siRNA의 갈락을 전달체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간세포가 갈락을 처리하는 데 끼어들어서 siRNA가 쉽게 세포 내로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락을 전달체로 사용한다. 이렇게 siRNA에 갈락을 달면 뭐가 좋은 거죠? 첫 번째, 높은 조직 특이성이 있습니다. 갈락 수용체가 어디에 있다? 간에 있다. 특이적인 수용체 ASGPR이 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거기에 가서 붙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siRNA는 강한 음전하를 띈다면서요. 그러면 갈락을 붙이면 음전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세포막도 음전하고 siRNA도 음전하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 왜? 이 음전하끼리 밀어내는 것보다 열쇠와 자물쇠가 만나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하 주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전달체와 다르게 IV 주사, 정맥 주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테오젠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IV 주사는 매우 힘들고 까다롭고 사람에 따라 손도 많이 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근데 피하 주사가 가능하다라는 건 엄청난 장점이다. 이 갈락 전달체를 단 siRNA 치료제의 대부분은 피하 주사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면역 반응이 최소화된다. 이 갈락이라는 게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바깥에 있는 물질이었으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텐데 말했듯이 이 갈락이라는 건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던 애입니다. 이거를 합성해서 만들어도 어쨌거나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던 애를 똑같이 만든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최소화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효가 깁니다. 간세포는 굉장히 느리게 분열하는 조직이에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턴오버가 길다라고 하는데 이 턴오버가 뭐냐? 세포나 단백질의 교체 주기를 말합니다. 세포나 단백질도 한번 만들어진 게 계속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다하면 이 아이들이 죽고 새로운 단백질이나 세포가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몸이 쌩쌩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세포나 단백질이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턴오버라고 하는데 이 교체 주기가 간세포는 매우 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턴오버가 짧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껏해서 약물을 싸서 어렵게 세포 안으로 siRNA를 넣었는데 그 세포가 바로 죽어버려. 그러면 약효가 짧겠죠. 다시 약을 써야 된다. 하지만 이 세포나 단백질이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면 약효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락 수용체가 중요하다. 이 간이라는 조직이 갈락을 인식하는 특이적인 수용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siRNA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간은 siRNA의 천국이다. 킹간 제너럴 리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갈락 수용체를 붙이고 나니까 아주 쉽게 간까지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그림 미션 임파서블인데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탐 크루즈가 siRNA예요.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줄이 갈락입니다. 이거를 타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곳이 어디냐? 엔도좀이라는 곳입니다. 갈락 수용체를 단 siRNA를 인식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안으로 바로 데리고 오면 세포질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엔도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엔도좀을 siRNA가 탈출하는 게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사진 설명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siRNA가 엔도좀을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만약에 탐 크루즈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탈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죠. 말짱 도루묵이다. 탐 크루즈는 여기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간에 들어간 다음이 진짜 승부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갈낙과 간 특이적인 수용체인 ASGPR이 결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세포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 갖고 오겠죠. 이거 ADC, DAC 할 때 똑같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붙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엔도좀이라는 일종의 감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RNA는 엔도조말 익스케이프, 엔도좀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거의 99% 이 과정을 실패하고 한 자리 숫자만 세포질 바깥으로 siRNA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siRNA가 세포질로 방출이 되면 리스크와 만나서 로딩이 되고 머추어 리스크가 되고 RNA 간섭의 최종 과정, 상보적인 mRNA와 결합해서 그거를 없애서 단백질의 합성을 막는 그 과정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엔도좀을 탈출하는 거다. 간세포와 만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개나 소나 한다. 왜? 특이적인 수용체가 존재하고 칼락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근데 어려운 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어렵다. 왜 이렇게 엔도좀을 탈출하는 게 어렵냐? 첫 번째, 엔도좀과 결합하면 이 엔도좀 안에 pH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리소좀으로 이동을 해요. 리소좀 뭐죠? 음식물 분해장, 쓰레기장 다 녹여버리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시간 제한이 걸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siRNA는 끝이에요. 이렇게 엔도좀이 산성 환경이 되면 ASGPR과 siRNA 갈락 복합체가 분리가 됩니다. 원래 이 둘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만나고 있었죠. 근데 산성 환경에서는 이 둘이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이적인 수용체는 다시 간세포의 표면으로 가서 재활용됩니다. 또 엔도좀의 효소에 의해서 갈락과 링커 역시 분해가 됩니다. 갈락과 siRNA가 링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ADC 할 때 말씀드렸죠. 그냥 붙잡고 있는 손, 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링커가 엔도좀의 효소에 의해서 딱 분해가 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siRNA만 남는다. 갈낙도 사라지고 ASGPR도 사라지고 딱 siRNA만 남는다. 어디에? 엔도좀 안에. 이게 세포질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했듯이 극히 일부의 siRNA만이 엔도좀막의 일시적인 결함이나 재배열 시에 탈출할 수 있다. 이 확률을 거의 1% 미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엔도좀 탈출이다. 그러면 여기에 탐 크루즈가 들어가서 잘 나오라고 응원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siRNA가 엔도좀 안에서 일단 더 오래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 제한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서 숨을 참으면서 잠수를 하면서 출구를 찾아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siRNA는 숨을 참는 능력이 30초밖에 안 돼. 근데 어떤 siRNA는 숨을 참는 능력이 2분이다 하면 누구한테 더 기회가 많겠습니까? 2분에게 더 기회가 많죠. 그것처럼 바이오텍은 엔도좀 안에서 siRNA가 더 오래 버티도록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siRNA가 엔도좀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엔도좀막이 어떤 이유에서 불안정해졌을 때 siRNA가 그거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엔도좀막과 siRNA가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야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siRNA가 더 많이 탈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도좀막과 siRNA가 더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엔도좀 탈출 후에 리스크에 더 잘 로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껏 힘들게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 이 siRNA와 리스크가 만나서 머추어 리스크가 안 되게 되면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에 더 잘 로딩될 수 있도록 siRNA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바이오텍은 엔도좀을 잘 탈출하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설계 능력,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똑같은 갈락 전달체를 써도 기술에 따라서 투여 용량, 지속시간, 약효가 천차만별이다. 만약에 갈락 전달체만 쓰면 다 똑같다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siRNA 약을 못 만들겠습니까?
누가 5조짜리 10조짜리 기업이 못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간락을 살펴봤는데 다시 말하지만 간은 siRNA 입장에서는 참 축복받은 장기다. 피도 많이 흐르고 특이한 수용체를 갖고 있어서 간락만 딱 달아주면 거기까지 가는 거는 쉬웠다. 근데 우리가 간만 타겟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직으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양한 질병에 적응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간으로만 가면 안 된다. 딴 데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전달체가 뭐냐? LNP라는 전달체입니다. 리피드 나노 파티클, 지질 나노 입자. 간을 넘어 또 다른 조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달체가 바로 LNP입니다. 이 윤성빈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 말고는 작용 못해? 왜? LNP로 감싸면 되잖아. 굉장히 쉽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LNP로 감싸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감싸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락만큼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P는 왜 등장했나요? 말했죠. 간락 전달체의 도움으로 siRNA 약물이 간으로 가는 거는 해결을 했어요. 하지만 간 말고 다른 조직은 어떻게 들어가지? 간락 전달체를 달면 거의 무조건 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딴 거에 달아야지. 그게 LNP, 지질 나노 입자다. 그래서 등장한 게 LNP입니다. LNP는 간락하고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숨겨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게 LNP의 작용 기전입니다. LNP는 siRNA를 물리적으로 감싸는 포장지 역할을 합니다. siRNA는 그냥 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바이 쫀득 쿠키처럼 LNP가 바깥쪽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siRNA를 숨겨버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질과 유사한 입자로 위장해서 세포에 흡수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포막은 기름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siRNA는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LNP를 감싸는 순간 우리 몸은 이거를 기름으로 인지하고 세포막과 부대낌 없이 어울릴 수 있다. 근데 이 LNP라는 게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에요. 단일 포장재가 아니라 4가지 지질이 섞인 굉장히 정교한 혼합 포장재입니다. 그냥 하나로 싹 감쌌으면 심플하고 쉬웠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 아래에 이 4가지 지질이 합쳐진 게 LNP다. 첫 번째, 이오나이저블 리피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혈중에서는 이 전하를 중성을 띱니다. 근데 이게 산성 환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하가 바뀝니다. 어떤 전하로? 양전하로.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엔도좀을 탈출하는데 핵심적인 재료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이오나이저블 리피드입니다. 두 번째, 헬퍼 리피드. 뭘 도와주나 봐요? 세포막과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막의 안정화에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우리가 아는 그 콜레스테롤, 입자를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세포막과 잘 융합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PEG 리피드. 이 PEG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뭡니까? 패길레이션. 패길레이션 어디서 봤죠? D&D 파마텍, 메쉬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D&D 파마텍의 패길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방광기를 늘리고 면역 반응을 줄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말한 패길레이션이 여기 다시 나오는 겁니다. 혈중에서 응집을 방지하고 방광계를 높여서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LNP는 단일 포장재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지질이 섞여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혼합 포장재를 띈다. 이거 만들기 쉬울까요?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 LNP는 대량 생산을 하기가 간락보다는 쉽지가 않다.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LNP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혈중에서 siRNA를 LNP로 감싸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였으면 강한 음전하였을 텐데 이게 감싸면서 중성 상태로 siRNA를 보호한 채 운반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냐? 그렇지 않다. 어느 조직이든 비특이적으로 부착합니다. 마구 뿌려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막에 딱 결합하면 엔도사이토시스, 마찬가지로 외부 물질을 세포는 안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네, 엔도좀. 마찬가지로 엔도좀으로 가고 내부는 산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오나이저블 리피드가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산성 환경에 들어가면 양전하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중성이 양전하로 전환이 됐다. 이러면 엔도좀의 이중 지질막이 교란이 됩니다.
이 이오나이저블 리피드가 양전화가 되면서 파바바바박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여기가 교란되고 물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 내로 그 구멍을 통해서 siRNA가 방출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똑같죠. 리스크가 로딩을 하고 머추어 리스크가 되고 RNA 간섭 과정을 수행하면서 mRNA를 분해하고 종국의 타겟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정리하면 LNP는 갈락과 달리 siRNA를 지질로 위장해서 억지로 세포 내로 밀고 들어오는 전달체다. 딱 봐도 표정이 억지 같죠? 감 말고는 작용 못해? LNP로 감싸서 밀어붙이면 되잖아. 근데 이 LNP가 쉽냐? 쉽지 않아요. 간으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깔려있던 갈락도 쉽지 않았는데 이 LNP가 쉽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운동 많이 된다. 잘 때 되면 이거 다 생각난다 이거죠. 그만큼 쉽지 않은 게 이 LNP다. 요 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화장실과 냉장고. 하나는 문을 꼭 닫아주세요. 두 번째는 문을 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술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간 친구가 1시간째 돌아오지 않는다. 이 친구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이것만큼 오프타겟 부작용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게 있나? 원래는 일로 가야 됐는데 일로 못 가고 일로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1시간째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갇혀서. 이건 큰일이다. LNP든 갈락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엔도좀을 탈출하는 겁니다. 엔도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 바깥으로 나오는 게 어렵다. LNP 전달체에 실린 siRNA는 어떻게 엔도좀을 탈출할까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좀 안으로 들어간 siRNA 중에서 세포질 밖으로 탈출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엔도좀막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해요. 이 엔도좀막을 적당한 힘으로 탈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 이 LNP 설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엔도좀막을 그냥 다 찢어버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엔도좀막 이외에 건드려선 안 되는 다른 지질막이 있습니다. 가령 미토콘드리아 막 같은 거. 엔도좀막만 파괴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서 미토콘드리아 막이라든지 그런 걸 파괴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세포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에이팝토시스, 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약하게 설계를 할까요? 근데 이렇게 약하면 엔도좀 탈출에 실패한다. 이렇게 안에 갇힌 siRNA는 리소좀으로 이동을 해서 완전히 분해돼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LNP 전달체의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엔도좀을 탈출할 정도로 강해야 되고요. 다른 지질막을 파괴할 정도로 강해선 안 됩니다. 적당히 강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적당히. LNP가 엔도좀을 탈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혈중에서는 거의 중성이라고 그랬죠. 뭐가? 이오나이저블 리피드가. 근데 엔도좀에서 산소 환경에 의해서 양전하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전하로 변한 LNP와 엔도좀막은 음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엔도좀막에 일시적인 결손이나 불완전한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엔도좀막이 원래는 평면이었는데 육각형 형태로 막 변해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엔도좀막의 안과 밖이 뒤집히는 플립플랍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효과에 의해서 LNP와 결합해 있던 siRNA 중 일부가 세포질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핵심은 요거다. 산소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이오나이저블 리피드가 중성에서 갑자기 양전하로 바뀌면서 엔도좀막과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 거기서 생기는 찬스를 통해서 siRNA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뭔가 갈락 전달체는 siRNA가 세포막을 통과하는 기전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고 이쪽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잘만 설계를 하면 많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했듯이 LNP 전달체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LNP가 엔도좀이 아니라 다른 지질막에 작용해서 에이팝토시스 신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세포를 아예 죽여버릴 수가 있다. 요렇게 냉장고로 가버리면서. 두 번째,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갈락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 활성이 덜 된다고 그랬죠. 왜?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던 거고 그거를 인공적으로 합성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LNP는 그렇지가 않다. 반복적으로 LNP가 투여되면 우리 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큰 지질 덩어리가 몸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몸에 열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과민 반응 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 위험하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간 내에 과도한 축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LMP라는 것도 결국에 대사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간으로 집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LMP를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쓰다 보면 간 세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간 수치, 간 효소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종국에는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용량의 제한에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LMP 전달체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말했듯이 LMP 전달체는 너무 세게 쓰면 독성이 나타나고 너무 약하게 쓰면 효과가 없다. 이 뭡니까? 치료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이 폭이 넓어야지 좋은데 이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간락하고는 다른 점이죠. LMP 내용을 정리하면 LMP는 간 이외의 조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달체. 맞습니다. 아주 고마운 전달체예요. 하지만 좀 까다롭다. 독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 포장지를 만드는 것도 쉽진 않다. 그런 문제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텍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LMP 전달체 만들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자다 보면 생각난다. 앞에서 말했던 간락과 LMP 전달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듯이 siRNA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걸 싸서는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체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간락, 하나가 LMP다. RNA 약물은 전달체 경쟁인데 그 전달체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락의 표적 장기는 어디입니까? 간에 특화되어 있죠. 간에 이 간락을 인식할 수 있는 특이적인 수용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LMP 같은 경우에는 표적 장기가 어디입니까? 간뿐만 아니라 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기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간락의 작용 원리는 뭐냐? 간세포 표면의 특이적인 수용체 ASGPR에 결합해서 간세포 내부로 진입합니다. ASGPR은 세포 표면으로 가서 재활용되고 간락도 분해되면서 혼자 남은 siRNA 중 일부만 엔도좀을 탈출하게 됩니다. LMP의 경우에는 어떠냐? LMP로 감싸면 원래 siRNA는 음전하지만 중성 형태로 세포에 흡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오나이저블 리피드 때문에. 근데 이 이오나이저블 리피드가 산성 환경이 되면 양전화로 바뀐다. 이로 인해서 엔도좀막을 교란시켜서 탈출을 한다. 간락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플하고 편해요. 하지만 LM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맥 주사로 주사를 합니다. 간락 전달체는 반복 투여에 안전한 편이고요. 면역 반응도 적습니다. 왜?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LMP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다. 비특이적인 막성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말했듯이 화장실 간 친구가 1시간째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면역 반응.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간의 약물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해서 써야 한다. 약효는 얼마나 가냐? 간락 전달체는 간세포가 긴 턴오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개월에서 6개월 단위 주사가 가능합니다. 길면 1년에 2번만 주사하면 돼요. 하지만 LMP 전달체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1개월 단위 주사를 해야 된다. 간락 전달체에 비하면 빈번하게 그것도 정맥 주사로 주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발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간락 전달체는 상대적으로 개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뭐 간락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LM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GMP를 통한 스케일업이 용이하다.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LMP는 하나도 아니고 4개 종류의 지질 비율을 최적화해서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독성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가 난해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락 전달체는 siRNA 약물에 어떻게 쓰이고 있냐? FDA 승인 약물이 지금까지 siRNA 약물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바로 이 간락 전달체를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클리시란 그리고 올릭스의 HBV, 메시 치료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간락 전달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LMP 전달체의 경우에는 어떠냐? 신기하게 최초의 siRNA 승인 약물은 전달체를 바로 이 LMP를 썼습니다.
파티시란이라는 약물인데 엘라엘람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2018년에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saRNA 치료제에 사용했던 전달체가 바로 이 LNP다. 그리고 이 LNP는 mRNA 백신이라든가 알지노믹스의 리보자임의 전달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이라고 해봤는데 간락 전달체를 사용한 바이오텍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이 간락 수용체를 쓰면 일단 간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6개 약물이 FDA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LNP 전달체는 어떠냐? 임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투자 안정성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락 전달체는 간으로밖에 못 가. 근데 우리 LNP는 다른 장기로 갈 수 있다면서 이게 만약에 성공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적응증이 늘어날 수만 있으면 엄청 높은 업사이드를 가질 수가 있다. 아무리 얘네가 간락으로 지지고 볶고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간밖에 없는데 이 LNP 전달체를 이용을 하면 다른 장기로 갈 수 있고 다른 질병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락 전달체와 LNP 전달체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달체를 알아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약물이 좋은 약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죠. 그럼 어떤 약물이 좋은 약물인지 판단해서 뭐합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siRNA 치료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siRNA 치료제 회사에 투자할 건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다. 하지만 최소한 국장 바이오텍에서는 어떤 RNA 회사에 투자할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하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바로 올릭스와 알지노믹스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2026년에는 RNA가 핫할 것 같대. RNA 기술이 뭔가 좋아 보이니까 한번 크게 시세를 줄 것 같아. 올릭스, 알지노믹스에 투자하기가 좋겠네? 하고 똑같이 이 올릭스, 알지노믹스를 묶어서 RNA 치료제 범주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장표에서는 올릭스와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가 과연 똑같은 RNA 치료제 회사일까요? 첫 번째, 올릭스. 올릭스는 어떤 회사냐? siRNA 기반 유전자 억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온 바로 그 기술입니다. RNA 간섭 효과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분해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크게 3가지 기술 내지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ASIRNA라는 게 있다. siRNA 앞에 A가 붙었네. A가 뭐냐? 비대칭의 약자예요. 그래서 비대칭 siRNA다. 이게 뭘까요? 기존의 siRNA는 두 가닥의 길이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는 siRNA는 이중 가닥이었다. 근데 그 이중 가닥의 길이가 완전히 동일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냐? 이거를 쌍쌍바처럼 반으로 딱 갈랐을 때 리스크 복합체에 우리가 붙기를 원하는 건 이 가이드 가닥이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패신저 가닥이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길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엉뚱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릭스는 머리를 썼습니다. 이거를 비대칭으로 만들자. 길이를 다르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올릭스는 가이드 가닥을 패신저 가닥보다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긴 가이드 가닥을 리스크 복합체에 결합하게 유도해요. 올릭스는 이 패신저 가닥을 짧게 만들어서 이게 리스크에 결합해도 mRNA와 상보적인 결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해도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아예 방지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가이드 가닥에 의해서 타겟 유전자 억제 효율은 유지되죠. 녹다운 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작용이었던 오프 타겟 부작용, 화장실 간 친구가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부작용은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 왜? 만에 하나 리스크 복합체에 결합을 하더라도 mRNA와 상부적인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올릭스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칭 siRNA 기술. 두 번째, cpasiRNA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 전달 기술인데 뭐냐?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지질 성분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siRNA는 전달체를 써야 하는데 그 전달체가 간락 전달체를 썼을 경우에는 간으로만 갔고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LNP를 썼죠. 근데 이 CP가 붙은 이 기술은 LNP 없이 세포막이 통과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화학적인 변형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LNP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 면역 반응이라든가 간 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부나 눈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cpasiRNA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락 전달체와 asiRNA를 결합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간락 전달체와 asiRNA를 잇는 링커를 자체 링커를 씁니다. 올릭스 11이라는 자체 링커를 써서 비만이나 메시 같은 질병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의 지방을 낮추고 에너지 대사를 직접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간락 asiRN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올릭스라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기술입니다. 올릭스는 간단히 봤고 알지노믹스도 뭐 RNA 치료제니까 비슷하겠네요? 전혀 다르다. 알지노믹스는 뭐 하는 회사냐? RNA 치환 요소인 리보자임 기반의 RNA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보자임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데 요건 또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가 뭐 하는 회사냐?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하는 RNA 치환, 트랜스 스플라이싱이라는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 알지노믹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스플라이싱?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뭐죠? 요리책 원본에서 낙서나 광고를 빼고 레시피만 조합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책 원본 뭐죠? DNA. 낙서나 광고 뭐죠? 인트론. 레시피 뭐죠? 엑손. DNA 영역을 쫙 복사해 왔는데 그 중에서 낙서나 광고 같은 인트론 영역을 제외하고 엑손만 이어붙이는 게 스플라이싱이라고 했어요. 근데 트랜스 스플라이싱이랍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혹시 나중에 알지노믹스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보는 정도, 알지노믹스와 올릭스는 다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SR이 뭐냐? 우리 몸에 그룹 1 인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스플라이싱을 할 때 인트론을 자를 때 이 그룹 1 인트론이라는 놈들은 자기가 그거를 자르고 자기가 그걸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를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 같은 특정 세포에서만 과발현되는 특정 mRNA를 표적해서 절단해 버립니다. 인트론, 엑손 이렇게 있으면 요 그룹 1 인트론이라는 애가 그 엑손 부분을 절단해 버린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암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녹다운을 요거로 시킨다. 암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없애고 나면 뭔가를 여기 붙여야 되겠죠? 뭘 붙이냐? 절단된 부위에 치료용 RNA 스플라이싱을 갖다가 붙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은 없애고 치료용 단백질은 생성한다. 암이 될 수 있는 mRNA는 잘라버리고 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단백질은 삽입해서 그걸 갖다 붙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질병을 일으키는 걸 없애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치료용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갖다가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mRNA를 그대로 타깃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왜? 유전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DNA를 건드려요. 그런데 이 알지노믹스의 리보자임은 DNA가 아니라 mRNA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진 않다. 왜?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본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 TSR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존의 siRNA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 질환, 그러니까 애초에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 때문에 생기는 병이나 난치성 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mRNA를 떼내고 치료할 수 있는 mRNA를 갖다 붙이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표적 서열만 바꾸면 수많은 유전병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왜? 이 mRNA 때문에 생기는 유전병이 저라라락 분석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갈아 끼고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TSR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적응증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RNA 편집 기술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와, 올릭스는 세 가지 기술이 있고 이미 검증된 갈락이라는 전달체도 사용하는데 알지노믹스는 하나밖에 없네요. 올릭스 사야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알지노믹스가 갖고 있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SR이 성공하고 이 신약이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질병의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올릭스와 알지노믹스를 알아봤는데 두 기업을 똑같은 RNA 치료제 회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르죠. 질병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거기에 대한 수단이 완전히 다른 게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퉁쳐서 RNA 치료제 기업으로 이해하는 거는 마치 이재우와 박용택을 퉁쳐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같은 선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위에 있는 선수가 이재우고 이 밑에 있는 선수가 박용택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짤입니다. 이게 나는 나를 이긴다 이런 짤인데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두 선수가. 근데 이 선수를 박용택, 이 선수를 이재우, 모르겠어,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둘이 같은 선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물론 둘 다 한국에서 뛰는 야구 선수고 둘 다 잠시를 홈으로 사용하지만 한 선수는 투수고 한 선수는 타자고 둘의 성적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를 같은 선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마찬가지다. 이 올릭스와 알지노믹스를 똑같은 RNA 치료제 기업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둘은 너무 다른 기술을 갖고 있고 너무 다른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우 선수 올릭스라고 했고 이 박용택 선수 알지노믹스라고 해서 뭔가 시바는 알지노믹스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랜덤하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릭스와 알지노믹스를 퉁쳐서 같은 RNA 치료제 기업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겁니다. 이런 올릭스, 알지노믹스 태그를 가지고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두 편에 걸쳐서 RNA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이 뭘까요? 이거죠 뭐. 그래서 지금 사요? RNA 회사에 투자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RNA 치료제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회사, 그리고 한국의 두 회사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L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LNY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RNA 치료제의 아버지 같은 회사입니다. 알버지예요, 알버지. 주가가 최고점을 쳤다가 최근에 많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FDA에서 승인한 RNA 치료제의 다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 갈락 치료제를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도 바로 이 LRM입니다. 두 번째는 에로우헤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상당히 가파르게 1년 전보다 올라왔죠. 222% 올랐습니다. LRM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예요. 최근에 굉장히 호재도 있었고 에로우헤드라는 회사도 공부에 봄직한 회사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올릭스와 알지노믹스죠. 올릭스는 말했다시피 1년 전보다 812%가 올랐습니다. 거의 D&D 포마트? 그 수준? 그거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올랐다.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지금 같은 추세면 금방 회복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라는 회사 너무너무 좋은 회사고 그리고 알지노믹스 상장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첫날 300% 올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올리고 이런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 어느 정도 업다운이 있긴 한데 아마 알지노믹스가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항상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는 이거 다 받아 올릴 수 있고 쌀 때 사야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 그냥 확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지노믹스도 그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회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요? 네, 저는 RNA 하나 정도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살지는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차트는 대부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텍 트렌드가 RNA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시바T RNA 편을 두 편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RNA 편을 다루면서 굉장히 신기한 발견을 해서 게시물에도 썼었는데 뭐냐면 이 RNA를 영자가 아니라 한글 자판으로 치면 꿈이 됩니다. R이 쌍기역, N이 우, A가 미음 해서 꿈이 완성이 돼요. 정말 신기한 우연인데 저는 RNA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RNA 치료제가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 되리라는 것을요.
원래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거를 제가 살짝 바꾼 건데 RNA 치료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지금까지는 미지의 영역에 가까운 섹터지만 이 RNA 치료제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을 좀 더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뭘로? 바로 이 RNA 치료제로. 그만큼 굉장히 흥미로웠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TPD를 다룰 때, DAC를 다룰 때도 그랬지만 이 RNA 치료제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게 단순히 먹고 빠지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인류의 질병 정복의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거기에 벽돌 한 장 놓는 그런 의미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RNA의 꿈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꿈이 돼주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23 RNA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흔들리는 거는 숙명 같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닥 3000 시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바이오 투자자 모두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